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규제 칼럼은 소위 진보냐 뭐 보수냐 하는 그 지난 표에서 제가 여러 가지 뭐 복지에 대한 개념, 또 경제에 대한 개념, 또 사회 문제 뭐 동성애다 뭐 이런 거, 또 북한에 대해서 자유통일이라고 말하느냐 평화통일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차이, 또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대외정책, 친미냐 친중이냐,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어떤 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나라냐, 중국이 본받을 만한 나라냐, 이렇게 되면 이제 갈리게 되죠. 그 다음에 역사관,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냐, 대한민국은 실패한 나라냐, 그런 거. 또 문명은 진보한다고 생각하느냐, 문명은 퇴보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보수와 진보 또는 그걸 나누는 가치 기준이다. 인생관에 있어서도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사회의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여러 가지 이제 구획 기준, 보수냐 진보냐를 나눌 수 있는, 또는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구획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일부 분들은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어떤 분들은 요구를 좀 해오셨고,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자유와 보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묻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론을 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선 환경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 중에서 특히나 현대 문명국가에 살아가는 문명인으로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이제 보편적 관심사죠. 특히나 이것은 잘 사는 나라로 갈수록, 또는 아주 개발된 국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집니다. 그것은 이제 환경이 뭐 경제학적으로는 뭐 환경이라는 게 사치제 이기 때문이다, 또 고급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적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이제 입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역시 좋은 환경, 좋은 자연 환경, 또 인간은 미학적으로나 또는 타고난 품성 속에 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하는 그런 품성이 있습니다. 자연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누구나 감탄을 하게 되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누구나 감탄을 하게 되고, 그거는 뭐 원시 사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 농민들은 말하자면 자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칼이나 보습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에 꼭 지신과 하늘에 이렇게 자연의 신의 제사를 지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가만히 있는 농지에 이 칼을 가지고 상처를 낸다는 그런 기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제사도 먼저 지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다 그런 어떤 미학적 또는 종교적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환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변질이 오게 됩니다. 그 변질은 환경 문제에 대한 각성이 일종의 종교적 기능으로 치환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아마 기독교나 이런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영화로도 아바타라고 하는 멋들어진 영화가 대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이 일신교적 또는 일신교를 제국주의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위 다신적 세계관, 모든 자연물에는 신이다, 신이 들어있다, 정령이 들어있다. 나무도 큰 오래된 나무들이 다 정령이 있고, 무슨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연물, 모든 자연의 바위 하나, 말하자면 물줄기 하나가 다 정령적이다, 정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세계관을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일신교 부정적 또는 극단적 인간을 범죄자로 보는, 인간을 죄지은 존재로 보는, 인간을 하나의 원죄적 존재로 보는 그런 세계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환경주의의 극단주의적인 환경주의 좌파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적대적이다. 화해할 수 없다. 인간은 움직일 때마다 자연의 죄를 범한다. 말하자면 환경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 인간은 움직일 때마다 자연의 죄를 더한다. 인구의 팽창 그 자체로 자연을 파괴한다. 인간은 움직일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생산한다. 결국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게 된다. 인간은 지구를 파괴함으로써 인간 스스로도 파괴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구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환경적 종말을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의 죄를 더 지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환경주의의 원리에 맞게 해야 된다. 일체의 개발은 거부한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극단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건 환경원리주의라고 흔히 부르죠. 그런데 이런 환경원리주의는 그 자체가 좌익적 이념은 아니지만 좌익적 이념하고 굉장히 친화성이 있습니다. 천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환경주의적 물론 종말론이 그 자체로 좌경적 세계관이지만, 특히나 이 환경주의자는 문명을 부정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의 문명을 끌어올리는 시장경제 체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좌익적입니다. 좌경적입니다. 그래서 아바타 같은 영화들이 이제 그런 데 속하죠. 그러니까 자연은 다 선하고 인간의 문명은 전부 악하고, 이제 이런 도식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거는 환경 펀더멘탈리즘, 환경 원리주의적이고 좌경적 환경론이다. 또 환경 종말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 체계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문명이나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소위 자유와 시장경제의 시스템, 또 인간의 주관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죠. 인간은 모든 동물이나 자연물이나 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왜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가 되고 자연의 관리자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야만적 상태, 야생적 상태에서 인간은 그저 원오브 댐에 불과한 것이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주제자가 되거나 자연의 관리자가 되는, 소위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는 이 모든 좋은 것을 너가 관리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그런 계약 관계가 무슨 그런 말이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이제 세계관을 가지는 일종의 자연 정령주의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극단적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중에 노벨상을 받을 만한 급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경제학자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쓴 책에도 보면 여기 어디 꼽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들이, 일본이 소위 서구적 그 일신론 체계의 세계관을 버리고 다신론적, 물론 일본은 지금도 다신론입니다. 그 신도라는 게 수많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다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전형적인 일본의 다신적 자연정령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인간이 산다. 뭐 이런 요지의 이제 책을 제가 재밌게 참 역시 일본다운 발상이다 하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아직도 일신론적 세계관을 못 받아들이는 아마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계관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환경주의 좌파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환경주의 좌파 또는 환경원리주의는 극단적으로 인간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철학에 기반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움직이면 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움직이면 환경을 파괴하는 거다. 그러므로 모든 활력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우스꽝스러운 결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도 굉장히 사실은 이 좌우 논쟁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부분 그런 환경 원리주의에 반대되는 현대인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그 반대되는 그룹은 우리가 뭐라고 칭하느냐 하면 스캡틱이라고 부릅니다. 환경 회의주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맨메이드 글로벌 워밍은 아니지 않느냐. 혹시 인간이 인간의 활동을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글로벌 워밍이라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어떤 주기적 과정에 불과하지는 않은가? 인간이 왜 인구를 적대적으로 인식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휴먼 인구 폭탄 이런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인간을 왜 적대적으로 봐야 되는가? 에 대한 이제 회의죠. 예를 들어 자연물이다. 내추럴 리소스라고 하더라도 내추럴 리소스 자체가 리소스가 아니고 인간이 리소스인 거다. 인간이 궁극적인 자원이다. 인간이 자연의 이법을 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말하자면 주관성,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골자로 하는 소위 environmental skepticism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셰일 오일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문명과 개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분명히 환경 스캡틱이죠. 인간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트럼프는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극적인 주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장되고 그야말로 이것이 마치 종교 비슷하다. 이 무신론의 시대에 일종의 종교를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이 무신론, 다신론 또는 일본식의 신도, 이 다신론의 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양심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륭화복이 생겼다. 내게 안 좋은 일이 거듭 일어난다.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다신적 세계관에서는 내게 불행이 오는 것을 무언가의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신관이라는 것은 말은 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물론적이고, 현대 이 환경원리주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유물론자적 세계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문명에 대한 태도, 경제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우리가 진보 보수를 가르는 리터머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녹색당, 무슨 그린 이런 말을 쓰면 대개 좌파 정부들이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그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본인은 기독교의 독실한 장로입니다마는 글쎄 청와대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물론 글로서도 많이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명박 정부는 녹색 성장이라는 잘못된 국가 구호를 내걸은 바람에 엄청난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뭐 에너지 개발 실패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한 실패를 봤습니다. 국가 자원을 낭비했죠. 그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따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빙산이 뭐 무너져서 막 바닷물이 우리 집 앞마당으로 쳐들어올 것 같은 거 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그 너무나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여러 번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레이첼 카슨이 쓴 뭐 침묵의 봄 이런 것도 나중에는 다 웃기는 과장이었다는 게 밝혀져서 DDT 공장을 다시 문을 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굉장한 과장이 많고 마치 이 진짜 뭐 최순실 의혹보다 몇 배 갈 정도로 과장이 많습니다.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회의적 환경주의라는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토사가 바다로 쓸려 나가고 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엄청나게 쓸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럼 그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나고 보면 무슨 독일의 아주 급경사 지역에서 모래가 쓸려 나간 것 곱하기 지표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통계를 만들어내는 허구의 통계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하고 이제 폭로도 되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북극곰이 뭐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문제다 뭐 이런 식의 그 엘고의 뭐 불편한 짓이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짓말과 좌익적 공포감 이런 것이 이제 또는 유물론 이런 것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면서 환경원리주의적 반문명적 태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경주의 좌파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국정교과서 문제입니다. 국정교과서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보수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보수도 뭐 극단적으로는 소위 뭐 극우도 존재하고요. 국가주의, 이 과도한 국가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도 보수가 많죠. 그런데 보수의 역시 원조는 이제 자유주의에 기초한 것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 자유시장경제라고 얘기할 때의 자유. 그 자유가 사실은 그 키워드입니다. 보수의.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는 국정이기 때문에 민간 또는 자유 시장 교과서와 다르지 않느냐. 그저 누구든지 교과서를 쓰고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는 정도라면 자유시장 시스템에 맞게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선택을 하도록 놔두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을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자 중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야, 네 자유주의자 맞아?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왜 정규제는 자유를 주장하고 평소에 자유시장을 주장하면서 왜 자유시장 교과서 체제가 아니고 국정교과서 체제를 주장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국정이냐 시장교, 지금 우리나라에 시장교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국정은
교과서 무엇에 대해서 너는 국정을 주장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교과서, 좌익 일색인 교과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부정하는 엄울한 세계관을 퍼뜨리는 교과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왜 조직적으로 좌익적 세계관을 뿜어내는 대학의 강단 좌파, 또 그들의 하수인들인 그 노조, 또 그것들을 공급하고 풀어내는 시장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거짓말의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교학사 교과서가 파고들 여지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교학사 교과서가 들어갔을 때, 교과서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 정교조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좌익 그룹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교학사를 채택했던 학교를 무너뜨리고 그 교장 선생님들을 급박하고 해서 결국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고 좌익 교과서 일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태를 우리는 방치할 수 없으므로 일단 거짓말 교과서의 거짓말을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드러내고 점진적으로 시장 교과서로 간다, 이런 것이죠. 언제나 국정을 해야 된다. 천만의 말. 국정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좌익 정부가 들었으면 그나마 좌익 교과서들도 국정 좌익 교과서가 되면 어떡하냐. 당연히 그건 걱정이죠. 당연히 그건 심각하게 걱정이죠. 그런데 국정 좌익이나 지금 좌익 교과서나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지금 좌익 교과서가 좌익들이 생각하는 모범 교과서입니다. 오로지 그 하나만이 지금 지배하고 있죠. 그거 다 거짓말 교과서들, 엉터리 교과서들. 엉터리 교과서를 택할 거냐? 그나마 우리가 조금 그 내용 중에 일부나마 고쳐보려고 시도를 하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국정이냐 시장이냐 이런 식으로 보는 문제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들어가서 시장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모조리 거부당했죠.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를 방지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국정교과서가 안 되고 시장교과서가 좋다고 주장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려면 적어도 시장이 형편없이 좌익의 엉터리 교과서에 지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은 안 하고 그냥 국정은 반대다라고 고담한 얘기만, 추상적인 얘기만 떠들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좌익에 의해서 도배질되어 있는 거짓말 교과서가 시장을 완전히 덮어쓰기 때문에 그것을 옹호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다 하는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국정교과서 반대라고 얘기할 때도 저는 그 의견도 존중한다. 그 의견도 옳은 주장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든 거짓말 교과서를 고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국정 문제를 봐야 된다. 왜? 이렇게라도 고쳐놓지 않으면 평소 우리가 그런 엉터리 교과서를 학교에서 드러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에 반대하면 현재의 그 좌익 독재 교과서만 유통을 허용하라는 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냐 보수냐는 구의 기준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보수는 그야말로 문명 그대로는 체제를 유지하자고 하는 하나의 지금 있는 것이 그나마 잘 역사적으로 구성된 방법론이다. 또 어떤 변화든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옳다 하는 보수도 나름대로
보수가 단순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점진적 진행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흔히 보수 진보라고 할 때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또는 뭐 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가 진보가 되기도 하고 좌가 진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와 자유진영, 자유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보수, 진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도 포함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유 쪽이 국가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애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강제징집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리트머스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어떤 말하자면 장기매매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기매매 이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우린 용인할 거냐. 또는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살과 안락사는 뭐 종이 한 장 차이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획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아주 델리키트한 도덕적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획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 굉장한 보수가 있을 수도 있죠. 세계적으로는 낙태 찬성은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말하자면 진보 그룹의 상징물이다. 상징적인 성취물이었죠. 1970년도 초만 하더라도. 그러나 한국에 와서 그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굉장히 인습과 전통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전혀 다른 어떤 이념적 그 구획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0개의 구획 기준을 정한다. 또는 100개의 구획 기준으로 정한다. 하면 그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수 진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대개 정치나 또는 역사관에 있어서나 또는 인생관에 있어서 또는 복지 문제에 있어서 또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특히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데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상당히 엄격한 구획 기준이 있다. 또 자유냐 보수냐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교과서 문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리터머스 시험지가 된다고 보겠지만 그런 것도 또한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담 준론을 하면서 우리가 뒤로 빠져 있을 경우라면 그저 내가 한마디 말만 던지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책임 있는 당국자라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간단한 구획 기준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신문 칼럼으로는 가짜 보수 인물 열전 1 이렇게 썼습니다. 방기문,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지도에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쓰면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엉망으로 된 것은 보수 가치를 버린 결과다 하는 요지로 칼럼을 썼습니다.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